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자녀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윤대인님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셨나요? 나는 어떠한 부모인지. 저희 가정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훈계할 때 예습 복습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습 복습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는 얘기하고 둘은 얘기 안 했다 싶었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왜 부모들이 예습 복습을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니까 그래요. 반복 학습을 하니까.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복습을 하게 되고 또 예습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으면 집에 가서 싸울 거예요. 예습 복습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가 반복 학습하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모님이 나한테 예습을 하면 내가 반복 학습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한 동일하게 생각하시면서 이거 내가 또 예습했구나.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오늘 그 모습으로만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큰 소리 날 일이 이렇게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반복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하라는 것은 망각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자꾸 반복을 이렇게 하는지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보면서 또한 이것이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또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반복 학습을 하고 있나. 자주 하잖아요. 꽤 자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반복 학습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울러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월요일 날 서로 불편한 대화를 이렇게 주고 받았습니다. 그 대화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몰려왔어요. 하나는 자녀교육 강의 더 이상 못 하겠다. 지도 잘 못 하면서 누굴 보고 지금 하느냐라는 정죄감이 하나가 저에게 이렇게 몰려왔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실패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느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생각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 주셔서 잠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급한 모습에 한달음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오고 오자마자 그가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그분 앞에 절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죽었으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는데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가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인데, 그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이건 현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온 것은 생명의 주님께 나왔고, 그가 얘기하죠.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동일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해서 12살 난 그의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 아이 5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강혁이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강민이, 민혁이, 강훈이, 예림이에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다 한들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만지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셔서 그 몸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이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이 일에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오늘 이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아들의, 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자녀를 키우시면서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수고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모들이 먼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자녀와 1대1로 대면하게끔,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를 만져달라고, 얹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면 살아나기에,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 자녀 교육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아니, 어쩌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의 문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공부. 공부라는 단어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 부모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했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할 텐데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은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왜요? 고생시키려고요? 너 공부 좀 한번 해서 얼마나 힘든가 한번 해봐. 그러려고요? 아니요. 맺혀 있어요. 내가 좀 더 그때 그 시기에 좀 더 했더라면, 그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공부에 한이 맺혀 있다면 자녀들은요? 공부에 질려 있어요. 늘 나오는 이야기, 늘 듣는 이야기가 공부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라는 그 단어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책 읽고 문제집 풀고 하는 게 공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공부라는 것은 그것으로 딱 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서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걸 다룰 수는 없고 오늘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부를 이 시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시작. 맞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 이거 맞죠? 네, 이게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나요? 네.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의를 안 하시는가요? 그 2010년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선교지를 방문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하고 그 필리핀 그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교회, 갑자기 교회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빵나한 교회죠. 빵나한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둘이 앉아 계셔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아들이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요?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아이가 제 앞에 앉아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엄마를 싹 쳐다보더만 씩 웃더라고요. 벌써 이 아이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우리 자녀들 아멘 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이 부모의 뜻으로 이렇게 여겨지시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내가 자주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공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참 한 번 더 생각을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미리 배우는 거죠. 선행학습은 뇌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뭐 미리 배우고 학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뇌도 힘듭니다.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1학년 아이들은 한글을 익히고 오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 기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아이들이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교과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익히지 않고도 들어오면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못 믿잖아요, 그죠? 한글도 못 떼고 가면 뒤처질까봐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또 유치원에서 뭐 하죠? 한글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 영어를 배우죠. 그러면 아이들은 영어를 언제 처음 대하라는 얘기죠? 3학년 때 대하라는 얘기인데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3학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하지 않으니까요? 뒤처지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아이들 학원을 왜 다니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 학원을 왜 다닐까요?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다니고 싶어서, 2번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3번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몇 번 같으세요? 네, 2번과 3번입니다. 네, 2번과 3번이에요. 아이들 학원 가고 싶은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왜 다니냐면요. 가라고 하니까 가요. 또 하나, 안 가면 놀 애들이 없어요. 다 어디 가 있어요? 다 학원 가 있어요. 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 가서 놀아요. 뭐 하고? 돈 주고 놀아요. 또 하나,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심리는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학교에서 배운 거 보충한다. 그거 아니고요. 또 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배운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심리는 보편적으로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우면 학원 가서 배우지 뭐. 학원에서 못 배우면 학교 가서 하면 되지 뭐. 결국은요. 네, 두 개 다 안 해요. 그러면서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아이들과 부모의 갈등이 생기고 학원은
언제 보내야 돼요? 학원은 아이가 정말 좀 더 공부하고 싶을 때 보내는 게 학원이어야 되는데, 내가 수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난 이미 다 알고 나는 여기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고 이걸 더 공부하고 싶고 더 알아보고 싶어서 그럴 때 보내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전과목 학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전과목 학원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제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전과목 학원 다니는 애는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 아이가 1등하고 또 성적이 발표 잘하고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전과목 학원 다녀서 그렇게 됐다?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 중에서 특별하게 영어를 더 알고 싶어서 수학을 더 하고 싶어서 다녀서 그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봤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학원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학원이 갑자기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1시간이 비었어요. 아이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1시간이 비었어요. 어떻게 하세요? 거의 아이들 반응이랑 비슷해요.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학원 선생님 오늘 아파서 쉰대. 나 뭐 해야 돼? 스스로 뭐 할 줄을 몰라요. 다 연락하고 너 도서관에 가. 알았어. 흔히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마마보이. 그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시간이 났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것이 심하게는 대학교까지 가요. 갑자기 공강이 생기거나 휴강이 생겨요. 그러면 뭐 해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뭐 해요? 마땅히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커피숍 가서 시간을 뭐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뭐 수다 떨거나 이렇게 해요. 그 시간에 뭐 할 줄을 몰라요. 왜? 거기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왜 그런 것도 스스로 못해? 스스로 못하게 키웠잖아요. 이때까지. 모든 스케줄을 다 짰잖아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학원을 11개까지 다니는 아이를 봤다니까요. 11개까지. 그 아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반, 11시에. 스케줄 쫙 써 있어요. 전부 그것도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 딱 나오면 그 차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태우고 가요. 학교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부 픽업 다 해줘요. 근데 그 애가 학교 숙제를 안 해오죠. 이해 가요. 학교 숙제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 선행학습 학원 다니는 교육은 정말 심사숙고의 숙고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인데 예습은 짧게 복습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뭐 공부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방학 때 자 겨울 방학이다. 지금 대부분 무슨 공부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다. 무슨 공부해요? 그렇죠. 자 중학교 2학년 공부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1학년치를 완전히 마스터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되면 중학교 2학년치를 미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재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치를 학년 말 끝나기 전에 앞에 거, 특별히 수학이나 영어 같은 이것을 해놔야 해도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치 1학년치는 잠깐 무슨 내용 나오는지 정도만 보고 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게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선행학습 시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급합니다. 몇 개월 만에 걸었어? 몇 개월 만에 걸으면 좋아요? 내 아이가 걸음마를 몇 살부터 하면 좋아요? 아니, 평생 걸을 건데 좀 늦게 걸어도 괜찮지 않나요?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졌고 내 아이가 늦게 걸으면 말 몇 살부터 해요? 말을 조금만 빨리 하면 막 천재 같고 영재 아이 같고 막 그러죠. 평생 말하고 살 건데 좀 늦게 해도 괜찮거든요.
영어, 조기교육 이것도 마찬가지 부분들 듭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오냐면 그 아이를 위한 것도 되지만 그 자녀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주눅들기 싫어하는 부모들의 심리가 또 여기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잘 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잘 보내려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대요.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요.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대요. 괜히 뭣도 모르면서 아빠가 참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슬픈 학교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참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다른 아이들과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 또 우리 가장 큰 어려움이 됩니다. 엄친아 들어보셨나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대.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은 잘 안 합니다. 혼날까 봐. 우리 친구 아빠는 이렇대. 우리 친구 엄마는 우리 친구 집은 이렇게 해준대.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싸움 나니까 차마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엄친아를 말씀하시려면 그러한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누구냐면요, 어제의 나예요. 누구라고요? 어제의 나.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유일한 비교 대상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비교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내가 알게 되었는지 이게 지금 학습하는 거지. 너 몇 점 맞았어?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너 그거 맞아서 틀렸어.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친구가 맞고 틀리는 것이 왜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할까요? 부모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들이 물어보잖아요. 엄마 나 90점 맞았어. 네 짝꿍 몇 점 맞았는데 이거 물어보죠. 그냥 알아가야지. 그러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뭐 동일합니다. 내가 공부 2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몰랐던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이게 공부한 거죠. 책상 3시간 앉아있는 게 공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학습시킬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라고요? 공부해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 왜?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닐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압도적인 1위가 있습니다. 2002년, 2008년 시간이 많이 지나도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은 1위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뭐 같아요, 이게? 모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걱정이 바로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이 세대가 공부하는지 책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목소리를 좀 더 키워주실래요? 20대, 30대, 40대, 마지막. 네, 책 표지를 디자인한 게 아니고 이게 책 진짜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가 공부로 검색을 했어요. 공부라는 책을 단어를 공부로 딱 쳤더니 이런 책이 쫙 나오는 거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만화로 꾸며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왜 공부해야 돼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됐네요. 왜 공부해야 돼요? 후배들이 생겼잖아. 그렇죠? 3학년 됐어. 왜 해야 돼요? 1년만 되면 4학년 고학년이야.
자, 4학년이 됐네요. 왜 공부해야 돼요? 너 이제 고학년 됐으니까 공부해야 돼. 이제 5학년 됐어요. 아니, 5학년 됐어요. 왜 공부해야 돼요? 1년만 있으면 6학년이잖아요. 자, 6학년 되면요. 네, 그냥 중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해야겠죠. 자,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왜요? 중학생이니까 초등학교 때와는 비교 안 되죠. 더 공부해야죠. 2학년은요. 1년만 있으면 중3이에요.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 중학교 3학년은요. 너 1년 있으면 고등학생 가는 놈이야. 정신 있냐 없냐. 고등학교 1학년은요. 이제 말 안 해도 알지. 고등학교는 내신이 중요해. 요즘 중3도 내신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연합고사가 없어졌죠. 고등학교 2학년은요. 1년만 있으면 고3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요. 고3은 공부하라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이제 엄마들 그 모습만 그려놔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아이들이 평생 들으면서 공부에 시달려오는 일인데 이게 이제 교회 현장까지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기독교 선정 10대 이슈 조사에서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있다 없다로 대답을 했는데 전체 평균은 51%가 아니다 했어요. 약간 턱걸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있어야지 보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교단에서 했습니다. 중직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그쪽이죠. 장로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61%가 학원 교회 빠질 수 있지. 학원에서 특강한다는데 보내야지. 그들이 중직자인데 더 많았다라는 거. 일반 성도도 동일하게 66% 이상 됐다라는 거. 더 큰 문제는 30대가 70%가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면 교회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과연 우리가 이 조사 질문, 이 설문에 대한 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무기명으로. 우리 학생들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의 문제는 과잉 보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잉 보호. 특별히 요즘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그 자녀 한둘에게 쏟아붓는 것이 굉장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신 분, 해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별로 안 계시네요. 왜 맞고 다니냐? 한 대 때려주고 오지. 이 말은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너는 손에 물 묻히고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건 많이 해보셨죠? 그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네 번째,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무시당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 할 때 멘트입니다.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요. 머리는 뭐예요? 나한테 물려받아서 네 좋은데 실력 아는 거 네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기록부를 떼어보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부모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공부를 많이 했나 조금 했나 그거 판단하지 마세요. 대부분 잘 안 하신대요. 왜? 본인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자녀교육 현실을 좀 보면요. 이건 뭐 피부로 와닿는 건데 초등학생 20%가 정신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폐부터 공황장애, 강박증, ADHD까지. 저희 반도 작년에 이제 올해도 2학년 맡았어요. 올해도 2학년 맡았는데 작년 2학년 맡았는데 26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5분 이상 집중하기가 힘든 겁니다. 26명 중에 4명이면은 꽤 되죠. 이런 아이들이 한 15-20%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대화 시간 17분. 저희도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할까요? 아빠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할까요?
엄마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설문조사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했어요. 무슨 아이러니냐면 누가 더 대화를 그 대상하고 누가 더 내 마음을 몰라주나 했어요. 아빠가 몰라주냐, 엄마가 몰라주냐, 누가 더 몰라줄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대화는 엄마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데 대화하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많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슬픈 현실이죠. 부모 소득이 높아야 만나는 빈도가 높다. 무슨 얘기 같으세요? 부모들이 좀 물려줄 것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근데 부모가 물려줄 게 별로 없으면요, 잘 안 찾아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 퇴임하셨는데 퇴임하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야 행복가 돼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이래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두 번째가 뭘까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때로 그 아내가 그 역할을 해주든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관세 받지 않는다. 누구한테?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찾는 사람이 누구를 제일 많이 찾아가요? 가족을 찾아간대요. 가족을 제일 많이 찾아가는데 워런 버핏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죠.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보통 경매로 나갑니다. 이 사람하고. 올해는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전에 23억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점심시간 딱 2시간 밥 먹는데 23억 원의 경매를 붙여가지고 중국의 사업가가 이 사람하고 밥을 먹어갔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죠. 아니 23억이라는 돈을 주고 밥을 먹을 가치가 있느냐? 당연히 가치가 있죠. 거기서 정보 하나만 얻어도 내가 가서 투자하면 그 이상을 나는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인데요. 이 워런 버핏이 딸이 이 워런 버핏한테 돈을 빌리러 왔대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한 말이에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지 부모에게 빌리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는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이게 많은데 이 부자가 딸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주 냉정히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지 부모에게 빌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것이 나중에 알려져서 기자가 워런 버핏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이때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워런 버핏이 했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 자녀가 유능하다면 그 아이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내 아이가 무능하다면 빌려주는데 한 번만요. 계속해서 나는 이 아이에게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워런 버핏이 돈이 아까웠을까요? 아니죠. 누가 아까운 거예요? 딸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이 돈을 빌려주는 게 안 빌려준 게 아니라 뭐가요? 이 딸이 아까워서. 네 능력을 해보라고. 능력을 안 들 것 같으면 너는 계속 나를 찾아올 텐데 내가 이거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빠한테 자꾸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뭐가 아까운 거예요? 내 딸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많이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자녀교육 현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이 되어서도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60대에서 약 73%의 부모들이 70대 부모들 중에서 65%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자녀를 돌보는 돌보고 싶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맡기고 가는 그래서 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주변 나라는 일본이 60대에 14%, 70대에는 7%, 홍콩이
60대 14%, 70대는 1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한 5배 이상 많은 것 같아요. 60, 70이 되셔도 이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 학교도 이제 그 맞벌이 교사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학교 가서 출근하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한 선생님이 학교에도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이사를 갔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친정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친정 가까운 집으로 왜 이사를 갔을까요? 잘하시네요. 아이 맡기려 거기까지 가신 거래요. 근데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제 자녀를 셋을 낳는데 이 부모님이 계속 봐주셨나 봐요. 근데 성비가 셋을 낳으니까 한쪽이 둘이고 한쪽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비를 좀 맞출 것 하나를 더 낳으려고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누가 말렸을까요? 친정은 막 야 이제 그만 낳아 이제 그만 낳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또 내가 또 봐줘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흔한 얘기가 되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정말 자녀들을 힘겹게 키우셨고 나이 들어서는 누구 또 키워야 돼요? 손자, 손녀도 힘겹게 그냥 놀러 와서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또 하나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 파출을 엄마가 나오는데요. 아빠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펭귄 아빠 뭔지 아세요? 펭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펭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나르죠. 자, 자녀를 어디로 보내놓고 외국에다 유학을 보내놨어요. 누구랑? 자녀하고 아내하고. 자기는요? 가고 싶어도 뭐 하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해요. 저 자식은 저쪽에 해놓고 자기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아빠를 뭐라고요? 펭귄 아빠. 자, 독수리 아빠.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자식하고 저자식 보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펭귄 아빠는 발 동동 구르고 있어. 아유, 가서 보면 되지. 재력 있는 아빠죠. 참새 아빠는 뭘까요? 참새 아빠. 참새 아빠는 유학은 꿈도 못 꿔요. 꿈도 못 꾸고 그냥 텃세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붙박혀 사는 거예요. 붙박혀 사면서 아들을 어디로 그냥 서울로 보내는 거죠. 서울로 보내고 그냥 외국은 생각 못 하는 사람이에요. 텃세라서 그냥 살면서 이렇게 자녀 키우는 아빠. 또 아이의 학원비를 위해서 파출부를 하고 노래방을 다녀야 되는 아빠. 자, 기러기 아빠는 누구예요? 그럼요. 기러기 아빠는 펭귄 아빠와 독수리 아빠의 중간이래요. 기러기는 무슨 새예요? 철새예요. 철새.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휴가철에 맞춰가지고 한 번씩 가는 아빠를 기러기 아빠라고 한대요. 이것이 이제 오죽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녀에게 과잉보호의 현실은 자녀는 부모가 삶을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삶을 살아주느라 자기 삶이 없습니다. 자, 누가 피해자예요? 둘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이익을 보고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누구도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죠.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서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서로 불만이. 자녀와 부모가 서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속상해서 토로를 하고 자식은요? 자식은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키워놓고서는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으로 작용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슬픈 모습 중에 하나죠. 그러면 부모들이 왜 과잉보호를 하느냐? 보통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게 편하대요. 대신해 주는 게 편해요. 아이들 밥 먹여 보셨죠? 아이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뒤치다거리가 편해요. 밥 먹여주는 게 편해요. 그렇죠. 먹여주는 게 편해요. 흘리고 그 춥고 하고 하는 것보다 또 빨래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먹여주는 게 편해요. 편하대요.
뭐 느끼실 거예요. 뭐 하나 맡겨놓고 지켜보고 있으면 뭐예요? 속 터지죠. 내가 해주고 말죠. 이런 거. 자, 신발 신어 했는데, 자, 지퍼 올려 했는데 제대로 올려요? 못 올려. 하이, 내가 해줄게. 내가 지금 바빠 죽겠구만 하면서 딱 올려주죠. 그것이 이제 다른 생활 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원 선택도 누가 해요? 부모들이 해줘요. 엄마의 정보력. 어디가 좋다더라. 두 번째,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다 너를 위해서 그래. 세 번째, 자녀에게 힘든 상황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근데 이게 나중에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이게요, 온실 속의 화초는요, 정말 얼마 안 가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의 심리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다라는, 난 엄마로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만족감. 두 번째,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못하다는 이 죄책감.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자꾸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아이의 성공이 곧 부모의 성공이라는 대리만족감. 네 번째, 이렇게 안 해주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또 주변의 눈을 의식하는 두려움. 아니,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챙겨주고 뭐해?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는 잘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아이들의 특징은, 과잉보호 받는 아이들의 특징은 100에 90명은 부모한테 반말해요. 물론 과잉보호 안 받아도 반말해요. 근데 반말하는 거 허락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청년 학생들 부모님한테 반말해요? 존댓말해요? 현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친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들 1년 후배가 2년 후배가 여러분들한테 반말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표현대로 반말 찍찍 뱉어봐요. 뭐라고 어떻게 했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천만에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혹 지금 해오셨다면 지금 빨리 고치세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반말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과잉보호 받은 아이들은 전화를 할 때 전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뭐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시녀 취급이에요. 엄마 나 힘들어. 엄마 일로 빨리 나 데리러 와. 엄마 비 오는데 뭐 하고 있어? 빨리 우산 가지고 와. 이게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하는 전화예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두 번째, 이 아이들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요? 지루하기 전에 엄마가 계속 바꿔줬거든요. 세 번째, 나이가 들어도 의타심이 강해집니다. 자기 보호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승자 아니면 패자의 이분법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잉보호를 많이 받은 아이를 학교에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지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면 분노를 합니다. 아주 심한 아이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이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가 분명히 졌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웃어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요. 선생님, 저 비웃었어요. 무슨 상황인데 제가 깨우면 제가 졌는데 제가 웃어요. 웃은 거겠지. 아니야, 비웃었어요. 어떻게든 나를 이겨먹은 쟤를 혼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부와 지위를 약속하는 직업만을 추구합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게 돼요. 부모는 부모대로 수고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과잉보호가 낳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자녀 교육의 문제를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부모대로 힘듭니다. 자녀는요, 자녀대로 힘들어요. 근데 결과는요, 둘 다 힘들면 둘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지 어느 한쪽이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죠. 왜? 고난 뒤에는 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요, 결과는 어때요? 엉뚱하게 둘 다 만족이 없어요. 누구도 만족을 못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불만,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불만, 자녀는 자녀대로 불만. 그래서 대화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죠. 더 큰 것은 자녀가 성공을 하면 부모를 과연 존경해 줄까요? 다 엄마 아빠 덕이에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면 자기 잘나서 성공한 줄 알더라 이거예요. 자, 끝으로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부모님들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아유, 그것도 궁금했어.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나가죠? 야, 별것도 다. 야, 이거 나중에 알게 돼. 그건 좀 얌전한 거고요. 또요. 어떻게 하세요? 자꾸 질문하면요. 그것을 저도 그렇지만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받아주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바로 공부거든요. 왜? 새로운 것을 알고 싶으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호기심이 있고. 그런데 이때 이것을 전부 다 잘라놔요. 이 질문을 주로 몇 살 때까지 많이 할까요? 저 질문을. 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요즘 2학년도 질문을 별로 안 해요. 1학년은 제가 안 맡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2학년만 돼도 질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치원 때까지 제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유치원 때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을 갖다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교 가서 뭐 해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에 대해서 의욕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질문은 공부 잘하는 애가 많아요. 공부 못하는 애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많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 뭐가 궁금한지를 모르니까 질문을 안 해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렸을 때 다 잘라놔요. 별걸 다 하려고 그래. 너는 몰라도 돼. 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그런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많이 잘라놓고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꾸중하는. 근데 이때 호기심이나 이런 그 질문들이 찾아왔을 때 대답을 잘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학교 다니면서는 아이들이 이제 이것이 기가 꺾이고 5학년, 4학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조금 하는데 5학년 정도 들어가면 6학년 올라가면 발표는 어떨까요? 6학년 교실 혹시 수업 참관하러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요 근래. 예. 그 아이들 가보면 5, 6학년 교실 가면 아이들이 발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애지간해서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굉장히 질문을 주고받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시간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하나는 뭘 봤죠? 공부라는 것을 봤어요. 공부. 두 번째는요, 과잉보호.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는 뭐냐? 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가 애착입니다. 애착.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 교육의 환경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또 교육 환경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추석 때 저희 가족들이 44명이 모였어요. 44명. 가장 나이 어린부터 3살짜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저희 큰형님이신데 저보다 21살 많으시거든요. 67이세요. 이게 뭐 한 6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가족들을 모였죠. 조카들이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데려와요. 뭐 하나 둘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조카 며느리죠. 했던 이야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결국 습관은 3살 안에 전부 다 거의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이미 90%는 인생이 결정돼서 들어와요.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10% 안팎이에요. 그 아이의 학교 뭐 해가지고 정말 어쩌다 한두 명 아이들이 확 변하는 아이들이 있지 대부분 그 인생 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살 되기 전에 부모들이 해줘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3살 되기 전에 부모들이 해줘야 될 내 자식 3살 넘었다 나는 틀렸다 하지 마시고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주셔야 될 거. 첫째는 애착이에요. 애착.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2번째는 통제예요. 통제가 뭐냐면 부모가 그만 한번 멈추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울다가 그 울음이 안 길어져야 되는데 또 놀다가 떼를 쓰다가 그 떼가 길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한정 없어요. 그냥 무한정 울어요. 언제까지 울어요? 들어줄 때까지 울어요. 근데 거기에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통제가 안 된 아이를 학교에 딱 데려와서 학교 현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아이는 1년 191일 중에서 100일 이상을 싸워요. 계속 싸워요. 아이들하고. 왜? 이게 안 되니까요. 왜? 애착이 안 돼 있으면 모두가 적으로 보이고요. 통제가 안 되면 이 아이가 감당이 안 돼요. 친구들이 감당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2가지 전부 다 어쩌면 이 애착은 은혜고요. 통제는 진리예요.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공동체 생활하는데 어려워지더라 이거죠. 자,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 배로 두드려 패야 되나요? 통제는 아이들 흔히 말하는 대로 아이의 기를 꺾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 기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죽여야 돼요. 왜? 그건 죄성이에요. 죄성. 어떻게 죽입니까? 저 같은 아이들 학교에서 이렇게 힘쓰는 애들이 있어요. 2학년만 돼도 이 책이 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와서 이제 저한테 힘을 써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아이의 양쪽 팔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게 해요. 그리고 제 무릎으로 그 아이의 무릎을 딱 그 압박을 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용 씁니다. 이제 뭐 하려고요? 벗어나려고. 그때 30초에서 1분 정도만 참으면 이 아이는 제압이 돼요. 무슨 제압이 될까요? 여기서 용 썼다가는 나만 더 힘들구나라는 제압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걸 못 해주면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2학년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3살 이전에 이 아이들한테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종아리 때리라고 그렇게 아니라 아이를 딱 잡고 안 돼. 정확히 시키셔야 돼요. 한 번 안 되면 계속 안 돼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집 부리니까 떼주니까 빨리 줘가지고 달래고 나중에 정말 힘들어요. 2학년 하지만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일로. 혹시 학교에서 전화 받아보셨어요?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그 전화 액정에 담임 선생님 딱 쓰면 떠 있으면 어떻던가요? 물론 선생님들도 거기 누구 엄마 뜨면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민혁이 엄마 떠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 불편함도 크지만 부모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더 큰 것 같아요. 담임이 먼저 전화했을 때는 오죽했으면 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 엄마들이 하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제 말도 안 들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2학년이 제 말도 안 들어요. 아니 통제를 못 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부모는 언제까지 계속 그 눈물바람 하셔야 되냐면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 안 겪으시려면 정말 3살 그 안에 그 좀 안 됐다 그러면 적어도 학교 들어가기 전 안에는 부모가 안 돼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지난 다음에 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다른 것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주시는 괜찮은데 운다고 떼쓴다고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돼버렸다 그러면 정말 통제 불능이 됩니다. 3살 이전에 뭐 하시라고요? 애착. 2번째가요? 통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 키우실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그 애착과 교육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